예,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의 이건호입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김일환 교수님께서 대체로 임진왜란 당대까지의 그 만전단 선생의 활동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에 뒤에 이어서 임난 이후에 만전단 선생의 활동과 그다음에 사후에 그 인산서원에 배양되는 과정까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은 먼저 이제 학술 발표이다 보니까 좀 존칭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손분들도 여러 선생님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과시는 앞서 뭐 김일환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록에 보면 이제 사냐지간, 그러니까 아마 대체로 그 산림에서, 그러니까 문과나 무과를 거치지 않은 그 인재로서 아마 발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홍과시인의 사례는 그 뒤에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문무과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판서에까지 오르기 쉽지는 않은데, 이 홍과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과거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서에까지 오른 대표적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하신 바와 같이 그 이모왕란을 제압을 하고 그 공으로 이제 청량공신 1등에 녹공되는 그런 인물인데, 오늘날 사실은 이제 그 홍과신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하산 지역, 말하자면 인산서원에 배양이 되고 또 온양의 정태서원에 배양되는 등 이 아산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아마 우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많이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일부 연구들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홍과신에 대해서 생애 전반에 대한 검토, 그리고 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한 연구가 제출이 됐고, 또 오늘 앞서 말씀하셨던 김기수 선생님이 또 여러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셔가지고 이 홍과신의 생애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라든지 또 그가 추구했던 경세 방향 또는 내포 지역민의 동향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부분에서 홍과신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은 전반적으로 많은 검토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행정학 쪽이나 또는 이제 초성화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졌는데, 제 발표는 대체로 이제 기존 선행 연구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앞서 선생님들이 하셨던 선행 연구를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당시에 이제 전국 상황들을 좀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임난은 1598년 바로 이제 11월 19일 날 바로 순천의 예교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일본군들이 패주를 하면서 전란이 종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당시 원로인지 많은 신료들이 생민과 또는 사직을 위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 상소를 올리면서 전란의 종식을 천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전란이 종식되면서 사실은 전국이 사실 요동이치입니다. 그 요동이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서해 유성룡이 있는데요. 이 당시 이제 그 임난 이후에 새롭게 정권을 주도하게 된 이른바 대북 세력들, 특히 북인계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이 바로 이제 이 유성룡의 접반사를 거부한 이유라든지 또는 그 주와 오국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유성룡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어쨌든 이 북인 세력들이 새롭게 정권을 잡기 위한 일종의 그 정권 집권 명분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선조의 경우에도 본인이 국왕으로서의 전쟁의 책임을 일정 정도 이 유성룡한테 돌리는 아마 그러한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아마 서해에 대한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임난 직후의 상황은 대체로 북인계, 특히 이제 북인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대북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이 정권을 주도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홍가신의 활동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뭐 여러 선생님들 그 만전당 문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임난 이후에 홍가신의 활동은 사실 앞서 김일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임진왜란 이전의 활동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된 상태로 나타난다고 할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지방으로 낙향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후방 임진왜란 이후에 홍가신의 모습을 추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재의 사료만을 가지고는 아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자료가 좀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이 대체로 그 임진왜란 이후에 전국의 상황, 전국의 동황 속에서 결국 홍가신의 활동도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결국 이제 홍가신은 임진왜란 직후에 바로 이제 강화부서에 임명이 되고 그러나 출사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조 33년에 해주 목사에 제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실록 자료가 좀 부실해서 해주 목사에 임명된 기사는 실록에서 확인되지 않고 행장 등이나 이런 데서 확인되기는 있습니다만 재밌는 사실은 바로 이제 이 홍가신이 해주 목사에 부임하라고 할 때 바로 당시 북인계는 이이첨이 그걸 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주 지역에 가면 거기에 왕자를 비롯한 약 12궁이 그 왕자궁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신은 가면 힘들 거야. 가지 마. 뭐 이렇게 해서 막고 있어요. 물론 이제 홍가신은 부임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아마 그 당시 이이첨을 비롯한 북인들이 이 해주 지역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해주 지역은 사실 당시 기록에 보면 이 군가들이 많이 와 있고요. 또 그래서 군가들에 의한 많은 피해들이 발생했던 곳이라고 좀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이첨의 얘기가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이첨이 그 홍가신의 해주 목사 부임을 막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당 새롭게 정권을 잡은 북인 세력들이 결국 해주 지역에 있는 많은 왕자궁들과의 연결을 모색하고자 결국 좌파의 세력들을 그쪽으로 파견하려고 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이첨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홍가신은 결국 해주 목사를 부임을 해서 바로 이제 궁노들의 작패들, 즉 말하자면 여러 궁가들 또는 궁방들의 여러 작패들을 그 좀 해소를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주 목사에 부임하게 되면 목사가 궁가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하는 아마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가신은 바로 이제 부임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군방이나 이런 방에 대한 경비 지급을 좀 축소하고 또 그래서 백성들의 그 경제력을 좀 고려해서 아마 그들에 대한 일종의 그 제한적인 공개를 했던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해 선조 33년에 해주 목사 12월 달에 해주 목사를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나서 아마 아산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행적들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다시 이제 행적이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이제 그 선조 36년경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당시 조정에서는 바로 이제 공신을 놓고 나자는 논의들이 제기됩니다. 그때 공신 놓고는 대체 세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공신 놓고를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선조가 서행으로 할 때 말하자면 파천을 할 때 거기에 따랐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전쟁의 유공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앞서 그 김인환 선생님 말씀하셨던 임어왕난 진압에 공이 있는 사람들 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신을 놓고 하자라는 문제점들이 제기되는데
바로 이때 홍가신의 경우에는 바로 이모왕란의 유공자로서 원운, 말하자면 가장 큰 공인이 있다는 사람이죠. 바로 이 원운으로 지정이 됩니다. 보통 이제 공신 녹훈을 하게 되면 먼저 원운이 지정이 되고요. 그 원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공신 노감에서 공신들의 명단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신 녹훈의 가장 그 책임자가 또 원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원운에 지정이 됐으나 이미 그 당시 홍가신은 낙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지금 망덕산 밑에 있는 대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마 낙향에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산지대를 보면, 지도를 보면 이제 맨 밑에 그 왼쪽 한 5시 방향 쪽에 있는 곳에, 그 위치에 있는 곳에 아마 낙향에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우의정, 좌의정 같은, 예를 들자면 이항복이나 김명원 등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아마 이 아산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홍가신과 이제 그러면 이제 홍주의 이모왕란을 제압하는 공신들은 누가 좋겠느냐, 아마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명단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등, 2등, 3등, 그래서 대체로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명단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등으로는 홍가신, 2등으로는 박명현, 최오보 등등, 3등에 이시연 등등의 이 명단들이 일단 왕한테 보고가 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선조의 질환이나 또는 전국 상황 등으로 해서 이게 바로 논의되지 않다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바로 이제 선시 36년입니다. 이때 홍가신은 역시 원운으로서 공신도감의 당상으로 참여를 하면서 명단들이 이제 선정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사실은 당시의 전국 상황이 개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지금 10여 명 이상 정도에 대한 보고되는 명단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에 대한 흠결들이 지적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3등의 이시연, 이시발 등을 비롯해서 박진남, 원서, 박동선 등등, 특히 3등에 포함된 인물들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최종적으로 선정된 명단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5명 정도인데요. 그때 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즉 공신으로 보고됐던 사람들의 명단에 결국 이제 흠결을 제기했던 사람들, 대체로 유영경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그 계열의 그 인물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탁북인이 또는 서북인이 이렇게 분류되는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하는데, 바로 이 시기에 유영경이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선조에서 발탁이 됩니다. 발탁이 되면서 이제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데, 아마 이 앞서 말씀드렸던 공신 명단은 그 이항복이라든지 또는 홍가신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일정 정도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서인과 남인의 연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일종의 견제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히 홍가신이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한 이견들이 등장하지 않아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유영경 중심의 세력들이 이러한 공신선 녹훈 과정에 관여하는 부분에서도 특별히 뭐 이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역시 당시 전국 상황 때문에 홍가신의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 한성 우연으로서 의금부장상을 겸하게 되는데, 이때 또 홍가신과 관련된 한 가지 그 현안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 황정욱이랑과 황혁에 관련 사안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난 발발 직후에 그 호소사로서 이제 순하군과 함께, 즉 왕자인 순하군과 함께 함경도로 가서 그 병사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모으는 역할들을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이제 함경도에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국경인이라고 하는 이 반란 세력들이 일본군에게 이 사람들을 넘깁니다. 잡아서 넘겨가지고 결국 일본군의 요구에 의해서 말하자면 항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바로 이제 쓰도록 강요를 받고,
결국에는 결국 향영이라고 하는 이 황정욱의 아들이 그 항복을 하는 내용들의 이제 그 글을 쓰게 됩니다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임진왜란 그 이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죄 처벌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다가 결국 이제 황정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조의 구신이라 뭐 오래된 신하다 뭐 이래 가지고 결국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요 둘의 문제를 놓고 어떤 일종의 당쟁적인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당시 홍가신 같은 경우에는 황정욱이나 황역을 석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들입니다. 이건 대체로 당시에 이제 남인들이 비슷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인계나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이게 뭐 당론적 사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그건 좀 아직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후에 개성유수로 재직을 하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자료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성유수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홍가신의 정치적 활동에 또는 당시에 많은 정치인들에게 사실은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그 일종의 전환기적인 일들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바로 이제 그게 선조 39년 영창대군의 출생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영창대군 출생을 계기로 해서 유영경이나 일부 세력들은 영창대군 갓 태어난 영창대군에게 뭐 진화를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광해군을 막 흔드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만, 이때 과연 홍가신은 그런 어떤 입장이었을까? 사실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기록에는 확인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이때 홍가신은 좀 정치권과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바로 요 39년 뒤에 다 40년에 공신을 모아서 하는 잔치와 중사경연이라는 잔치와 상소연, 왕에게 올리는 상소연이라는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올라와라 라고 하는 전지를 내리게 됩니다만, 결국 홍가신이 여기에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시 유영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반대적인 또는 그것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아닐까,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전지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른바 유명한 16자소를 올리게 됩니다. 16자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 16자소의 바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 덕을 닦아 스스로 강하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기운을 기르며 어진 일을 친히 여기고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보존하라. 바로 이 16자소의 핵심이 바로 요건데요. 이런 상소를 올리면서 결국 이것을 거부하는 것들, 결국 이 거부하는 것들은 결국 아마 당시 정국에 대한 일정 정도의 불만이나 또는 일종 거리를 두기라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해군 이후에도 역시 이제 홍가신은 계속 아산에 머무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정치권의 그 존재가 부각되는 것은 바로 이제 1608년 광해군 주기년 5월달에 정경사라는 인물이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때 올린 상소의 내용은 뭐냐면 좀 절약하고 검소해라. 그리고 특히 문제 제기했던 건 뭐냐, 바로 당시 인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조판서를 임명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을 제기했는데, 그때 이조판서를 제소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정창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정창연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제 광해군의 왕비의 외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인사 자체가 결국 이제 이 외척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이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정권을 새롭게 잡은 대북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사로 나서게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당시의 정치 원로들은 대부분이 특히 홍가신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살피며 취하고 놓는 것을 공정하게 하며 고른 맛은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경세를 옹호하는 이런 상소를 올리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광해군 초기에
그 홍가신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러한 그 대북 세력들의 일종의 그 전행이나 또는 독주에 좀 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당시 많은 정치 세력들, 서인이라든지 또는 뭐 남인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광해군 2년에 치사를 하면서 아테네 겨울에 숭정대부라고 하는 종 일품의 가자가 됩니다. 이거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광해군의 활동에 대해서, 광해군이 홍조에 왔을 때 받아들이는 공로가 함께 아울러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이제 당시 대북 세력이라고 하는 이 정권을 새롭게 장악한 이 세력들이 바로 홍가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남인 세력과 연대를 모색한 그러한 과정들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더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한 내용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의농의 회태변척, 즉 회제와 그 퇴계를 배척하는 이런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물론 이건 집단적으로 괜히 많은 유생들이나 당시에 많은 조신들에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바로 홍가신도 역시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 바로 정의농의 선생인 남명도 학문이 물론 만류로 흐르는 패단이 있지만 그래도 다 존경을 할 만한 인물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명을 좀 두둔하고 좀 그 감싸 안는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까 김인하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꾸 이렇게 내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포용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튼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홍가신의 정치 활동은 대단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좀 그렇고, 그것이 결국 전국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사후에 이제 그 홍가신이 사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추승 사업이나 그 과정에서 인산 사업 배양이 이루어지는데, 그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묘도 문자들이 많이 작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내용들이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기록으로서는 일부만 확인이 돼서 좀 추가적인 조사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1615년 광해군이 이제 치제문을 내려주고요. 그 밖에도 그 만사로서 월사 이종구가 만사, 그 이호민의 만사라든지 곽열의 만사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생인 홍경신의 행장, 그 다음에 조경의 신도비명, 그 다음에 이 가람 이연일의 시장 등이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비명 같은 경우 나중에 뒷부분에는 이제 그 평강태씨 최평윤이 추후에 작성한 자손록이 이제 첨부가 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역시 문집 편찬이 이루어지는데, 이 문집 편찬은 바로 이제 홍호원이라고 하는 후손에 의해서 처음에 먼저 가장 초고가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아마 요 문집들, 그 만전당 문집은 대체로 아마 홍호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거본, 그 1차 정거본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활자본으로 관행된 것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대체로 이제 활자본으로 최종적으로 관행된 것은 바로 1730년 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바로 이 문집 서문에는 바로 이제 그 미수 허목이 쓴 만전 홍선생 유건서라고 하는 서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좀 하나 그 확인되는 것이 성호 이익이 쓴 만전당 홍선생 문집서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그 문집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수록이 안 됐는지, 아니면 그 나중에 후대로 더 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아니면 중보해서 간행을 하려고 했는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마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아마 계속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두 종의 이제 그 홍가신의 문집이 좀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제 만정선생 6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책이 지금 있는데요. 딱 1책만 좀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필사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수 허목이 쓴 이제 서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봉사가 말씀하셨던 봉사까지 이제 수록이 된 딱 건책이 돼 있는데,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만정선생 문집이라고 해가지고 되는데, 이거는 천지인 책입니다. 3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책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요 책은 아마 후손들이 누군가에 필사를 한 것 같아요. 필사를, 그러니까 인쇄본과 거기다 뒤에 필사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에서 그 청담 비각을 중수하는 그 비각문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마 이제 만정선생 문집을 우리가 좀 더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아마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인산서원 배형인데요. 뭐 이 부분은 앞서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 오연을 매신형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나 현재 지금 1619년 홍가신을 시작으로 68년에 기준과 이지암, 이덕민, 박지계를 추양을 한 것으로, 이게 사실은 증보 문헌비고라고 하는 게서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 1669년 서원등록기록에는 홍가신의 명단들이 확인이 안 되고 요 5분의 명단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682년에 이 인물들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그래서 지금 광해군대 요 19년, 그러니까 유일하게 증거문헌비고에만 이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당대 서원 등록에는 요 한 몇 년입니까? 한 10년 상간에, 기록 상간에서 그 당시 오연서원이라고 하는 명단에 그 명단을 나올 때 이 홍가신 등등의 명단은 나열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인산서원, 즉 오연서원에 이 그 홍가신이 추양된 과정은 우리가 좀 더 아마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시 남영씨, 토홍이죠. 토홍 계열이 이 아산 지역에서 나름 일정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아마 좀 얘기가 돼줘야 이 홍가신의 추양 문제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그 인산서원이라는 명칭이 언제 나왔는지 이것도 좀 저희가 좀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대체로 지금 보시는 기록들은 18세기 중반의 지도들입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잘 뭐 확인이 안 되시겠습니다만 다 오연서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연서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기에 나온 요 지도들에도 다 이제 오연서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연서원은 여기 또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그 집이 2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요것까지 같이 포함을 한 것인지는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체로 19세기 전반기까지 기록이 확인되는 것은 19세기 전반기까지는 대체로 인산서원이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고 오연서원으로 명칭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결국 이제 오연서원 대신에 지역성을 강조한 인산서원이라는 명칭으로 아마 전환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전환의 시점도 좀 더 자료를 보강을 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